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7분 이내에 정확히 검사하는 현장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또 검사 정확도는 유지가 되는데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루빨리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백신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문숙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확진자 수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29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가다가 이제 오늘 6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600명대 환자 발생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에 9개월여 만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00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1명, 경기 155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 466명이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1명, 충남 22명, 대전 21명 등 총 1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36,332명입니다. 지금 위중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이 줄어서 116명이고요. 또 사망자는 7명이 더 늘어서 누적 536명입니다. 사망자가 7명이나 늘었군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예, 확진자 추세를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더 심각해 보이는 거는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은 어제 하루에 260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291명이 나오면서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겁니다. 지난 2주간의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서울에서 38%, 경기 23.9%, 인천 5.6%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는데요. 네. 전체 3분의 2 수준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비수도권 지역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산이 4.3%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3.8%, 경남 3.7%, 충남 3.3% 등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들 살펴보죠. 네, 대학 동아리 모임과 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밴드 동아리와 관련해서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총 18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또 동대문구 소재 병원에서도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2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13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14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대전과 전북,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고요. 또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 사례에서 현재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4명의 추가 감염이 일어서 누적 36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수능은 다행히도 큰 탈 없이 치러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무사히 별 탈 없이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1명은 거점 병원이나 이 생활치료센터에 옮겨져서 시험을 치렀고요. 또 보건당국은 수능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14명의 수험생들의 진단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 기간 동안 무려 5명의 수험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옮겨져서 무사히 잘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 기존 자가격리 상태였던 수험생 456명은 지역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고요. 그런데 또 시험장에 입소할 때 열 체크 등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또 160명의 수험생들이 이제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가지고 예.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불편을 겪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일반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졸음이 밀려오기도 했다라는 수험생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림막 때문에 시험지를 넘길 때 이제 거슬렸다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수능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혹시나도 이 수능발 집단 감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입에는 이제 42만 6천 명이 응시를 했고 이 중에 13%가 시험을 치르지가 않아서 실제로 시험 본 학생들은 36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고 또 이 기간 동안 점심 식사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다면은 이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큰 환경인 거죠. 이 때문에 수능 시험일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잠복기인 2주가 지나서 이 수능발 전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든가 친구들끼리 만남을 갖는다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조용히 지나갔나요, 어제는? 네, 다행히도 이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능 당일 저녁이면은 서울 시내 번화가가 매우 북적이는데 이 홍대나 강남역 같은 번화가에 이번에는 많이 한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험생과 가족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제 집으로 향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언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에 이 많은 학생들이 여러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해서 예. 이 청소년들이 좀 즐겨 찾는 뭐 PC방이라던가 이런 시설의 방역 관리를 좀 강화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곳들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통 수능이 끝나면 여러 상점이나 식당들에서 좀 수험생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그렇죠. 하는 등 이벤트가 있죠. 네, 그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수능 특수도 예년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 전형을 위해서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무사히 이 시험들을 치르려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그 수시 전형에 네. 대한 겁니다. 이 전국의 여러 대학이 이번 주말인 내일부터 당장 논술 시험을 실시를 하고 또 이후로도 주말마다 각종 대학별 고사들이 남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별로 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능처럼 일괄적 조치가 좀 치러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들에 한해서는 다행히도 교육당국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자가격리자들의 소재지에 따라서 별도 고사장을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네. 수험생들인데요. 이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확진자를 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따로 이제 별다른 방법 마련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예.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남은 절차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유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죠. 더욱더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요새 추세 중에 하나가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감염 전파가 더욱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2030 환자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게다가 지역 분포도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이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를 겪고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점도 이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30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2030 확진자 비율이 10월엔 22.3%, 11월 28.7%, 12월 32.3%였는데요. 최근 3달간 이 10%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예. 방역당국은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인 확진자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2+알파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황을 보자면 하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올라섰기 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욱 거리두기 단계 하향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계속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 주말쯤이면 나타날 것이라고
것이라고 계속 전망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주말이 코앞인 상황에서 네. 확진자가 감소하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2+알파 단계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였는데 이게 하향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미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 격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면서 모임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숙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수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 국내 발생만 600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9명, 그래서 총 629명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정은경 청장께서 300명, 400명 나오던 바로 그날 저희들은 예측을 동의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600에서 1000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에서.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600명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도 내용이 훨씬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도 많지만 또 하나는 완전히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젊은 확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도 지금 15에서 20% 내외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수능 일정, 그 이후의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황은 더 나빠져서 정말 1000명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측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확산세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6,000명을 뚫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동시에 정부가 내어놓는 대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협조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1000명을 향하여 나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빠질 것까 하는 것은 향후의 대책에 상당히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용이 안 좋다라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꼽아 주셨단 말이에요. 전국화 양상, 그리고 젊은 확진자가 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실내 활동, 수능 이후의 일정들이 남아있다라는 3가지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집단이 뚫리면 그게 뭐 1000명 이렇게 넘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 일단 확산이 될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사망자가 7명이나 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사망자가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던 기조에서 사망자가 5명이 나온 적은 있지만 7명이 나온 것은 예외적일 정도로 많습니다. 12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었었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와 지내면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는 상황에서 7명이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중환자 병실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이미 많아졌다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7명이 나온 상황에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예. 이것도 제가 첨언해 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 강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역 당국이 상당히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역 당국 관계자들과 제가 접촉을 해보면은 예. 일단은 과신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여전히 그런가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3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를 한번 막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를 막은 적이 있었고 또 8월도 어쨌든 간에 수습이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로 내리면서 지금의 사달이 난 것으로 사후적으로는 분석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상황도 거리두기를 적당히 격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적당히 동참을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600명이라는 숫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수백 명의 확진 환자가 하루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타겟 집단이 있었어요. 한 곳에서 검사를 많이 해보니까 그 집단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백 명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뭐 신천지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클럽이라든지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지금 600명은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600명이 나왔다는데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디서 확진 환자가 600명이나 나왔지 떠올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단 감염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600명이라는 확진 환자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또 오늘 내일 분명히 역학조사를 하면서 접촉자 확진을 또 하기 접촉자 검사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또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2차나 3차 감염이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초에 또 다른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600명이라는 숫자의 규모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은경 청장이 불길하게 예고했던 하루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과거에는 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외부 활동이 가능한 날씨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점점 봄이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8월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도 어쨌든 확진 환자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에 날씨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더 오히려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지금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진짜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루 확진 환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상황이 나오면은 진짜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접촉자 확진 추적하는 검사 속도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우리 그 TBS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TBS에서 확진 환자가 월요일 날 처음 생겼고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일요일 날 처음 생겼고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월요일 날 생겼었는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금 막느라고 여기저기서 생기는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역학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은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아시다시피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간절해지는 게 백신이죠. 그래서 오늘은 백신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제 정부 당국은 만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할 경우에는 아직도 계약서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계약서상에 어떤 비밀 준수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향후에 다른 백신 구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협상과 관련한 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발표만 남겨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물량과 가격 또 도입 시점 이런 것들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를 못할 내용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백신들 그러니까 노바백스라든지 또는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잔슨앤존슨의 백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발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얼마나 구체화될지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계약 체결 여부라든지 시기, 물량 같은 그런 정보들은 앞으로 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나누는 그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도 공개가 되지 않나요? 다른 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제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 상에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밀 준수에 대한 계약이 네. 있다거나 또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첨예한 것 중에 하나가 면책 특권 같은 예, 거거든요. 그 잠시 후에 조금 또 이따가 다룰 살펴보고요. 건데요. 부작용에 대한 면책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만일에 접종 대상자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 또 범위 여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격이라든지 물량이 연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발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 유통될 1호 백신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했겠죠. 왜냐하면 그 실험에서 저용량을 투여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높았다. 근데 그게 실수였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정부도 여전히 이제 그런 신뢰성 논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지적을 해드렸듯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어쨌든 간에 발빠르게 추가적인 임상시험 조치를 통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다시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 같은 게 불거져가지고 잠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부작용 사례가 났던 것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임상시험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나와야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 무차별 대중들에게 접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부작용 사례들이 나와야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이 백신이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모더나나 화이자가 네. 지금 어쨌든 모더나나 화이자 회사에서 발표한 것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완전 무결한 백신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 무결성을 장담하기에는 샘플 수나 임상시험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인 객인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나 모더나나 네. 다 비슷한 수준의 네. 비슷한 수준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례없는 긴급 임상 승인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들에게 지금 보고를 당장 하겠다고? 다음 주부터 예.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차적으로 호흡을 좀 고르면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WHO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아직 효능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전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더나나 화이자의 임상 데이터가 그러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압도할 만한 신뢰성을 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 그 점을 좀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왜 누누이 강조해 주셨던 게 백신의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은 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화이자의 백신 한 종류가 있고요.
곧 긴급 승인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긴급 승인을 아직 신청도 안 했고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률 또는 백신의 효과가 95% 내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실수인 경우에는 9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2%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62%하고 95%의 예방률을 비교하면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수식에 의한 나온 효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62%가 95%를 압도할 수도 있어요. 예방률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요. 안전성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백신 접종을 이제 대규모로 했어요. 했는데 백신을 맞았더니만은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경계 질환에 의해서 평생 불구가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한. 그렇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또는 백신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상당한 어떤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일단 공식적으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영구히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끓이게 되면서 백신을 안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거든요. 심지어는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백신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효과가 높은 백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사람들이 접종을 하려고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효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성이 훨씬 더 높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게 더 나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상인 내 몸이 백신을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한다. 이것은 백신을 기피하는 제1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언제나 효과보다도 100배 이상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설 교수님께서 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예인데 저는 이게 딱 와닿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백신 부작용의 가장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가 신경계 이상으로 전신 장애 같은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드물지만 한 케이스나 두 케이스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청장년층 중에서 그 백신을 접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 같은 걸 가지고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거의 없으면 희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신을 접종해서 만에 하나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은 그게 내가 된다고 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역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혹은 세계보건기구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특히 선진국의 시민들일수록 그 백신 접종을 기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문화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백신을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아니면 각국 방역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 전략이 처음부터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부작용일 경우에는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용이합니까? 용이한 게 있고 용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필락시스 같은 거. 그러니까 백신 물질이 들어오면 급하게 몸이 반응하면서
긴급한 전신 알레르기가 생겨서 호흡 곤란이나 호흡 부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쇼크에 이르러서. 예. 그렇죠. 쇼크에 의해서. 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백신 부작용이라고 빨리 판단할 수 있죠. 또는 부검을 하게 되면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 백신은 일단 중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지를 떠나서 백신 접종해야 되는 분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거 네. 정말 맞아도 되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고요. 명확하지 않고 약간 시간을 요하는 며칠에서 몇 달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몇 달까지도요? 그렇습니다. 또는 몇 년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은 개발은 쉽지만 이런 걸 확인하느라고 10년, 15년씩 그러니까요. 걸리는 그 것이거든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10년 이상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걸리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예. 15년. 예. 근데 1년 안에 이 백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10만 명 또는 100만 명이 되어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5만 명, 6만 명대에는 관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임상 샘플 수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관찰이 안 이 되는 5만 명, 6만 예. 명에서는 전혀 관찰이 안 돼서 안전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앞으로 수억 명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방금 보지 못했던 그런 거에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실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년, 15년씩 걸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중간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긴 시간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비로소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년 또는 워낙 급박하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 봐야 되는 것을 미처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접종한 어떤 대상자의 N 수가 부족해서 못 본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접종을 하게 되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 백신 접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mRNA라는 방식을 써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은 인류에게 이게 처음 시도되는 백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노바백스 거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노바백스는 서브 유닛 백신이라 그래서 주요 성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 토돌토돌 나오는 그렇습니다. 부분 얘기하는 돌기 거죠. 부분. 예. 이 스파이크 단백질만 곤충 세포에서 단백질을 대규모로 정제를 해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mRNA 백신, 즉 화이자와 모더나는 어떻게 백신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돌기,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mRNA를 지질 나노 입자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주게 되면 예. 그 mRNA라고 하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서 만들게 돼요. 네. 유전 그러면 정보를 몸속에 집어 넣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를 넣어주는 예.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아까 노바백스는 단백질을 직접 준 것처럼 네. 화이자는 mRNA라고 하는 정보를 줬는데도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면역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화이자와 모더나가 기술은 같은데 매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방률은 95%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국제 시장에서 이 위너는 화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느냐? 화이자는 같은 예방률을 나타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화이자는 모더나의 용량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나 둘 다 두 번을 주는데 한 번 줄 때마다 양이 다릅니다. 네. 화이자는 30 마이크로그램을 주고 모더나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줘요.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한데 양이 작다고 하는 것은 네. 양이 많으면 부작용의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겠죠. 만일에 많이 줘서 효과가 뛰어나면은 많이 준 걸 선호하겠지만 예. 효과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더나는 3배나 많이 주고 화이자는 3분의 1밖에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는 안전성이 모더나보다 좋을 수 있으면서
효과는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콜드체인 부분에 있어서는 화이자는 영하 70도고 모더나는 영하 한 20도잖아요. 그럼 유통 과정에서는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좀 더 앞선 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인데 네. 이 백신은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마이너스 20도냐 마이너스 70도시냐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안전성과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볼 때 화이자가 위너가 네. 될 가능성이 많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국제 시장에서 훨씬 많은 계약을 확보하면서 승인 속도나 긴급 접종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이는 것은 역시 화이자다. 예. 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mRNA 방식은 인류에게 위험하진 않은 방식인. 위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전 정보를 기본적으로 예, 정보를 넣는 우리 인간들도 거니까. 메신저 예. R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이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메신저 RNA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다른 바이러스 제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 문제에서 그렇게 심각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네. 그 메신저 RNA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던가 아니면 모더나에서 빨리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의구심은 남는 게 방금 말씀하신 용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메신저 RNA 바이러스가 상업화되어 가지고 대량 접종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성 면에서 어떤 다른 이슈가 생길지 않을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백신 방식도 약간의 장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긴 합니다만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접종을 해본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활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약간 기대를 뒀던 분들은 이 처음 시도해보는 메신저 RNA 방식보다 이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사용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도 되면서 염려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부작용 면책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해외 제조사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이 났을 때도 우리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충분히 일리 있는 지금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15년씩 걸려서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체크하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각 국가들이 생산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못 본 게 있는데 만일에 너희들이 갖고 가서 접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우리가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구매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생산자들이 공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면 면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당국이 어딘가로부터 백신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가 심각한 부작용에 의해서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생산, 즉 공급자와의 만일에 계약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백신이 구매가 될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자는 적극적으로 구매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구매자는 아무래도 책임을 또 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제약사는 생각합니다. 제약사로서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아까 설 교수님이나 제가 이 안전성 이슈가 이 백신이 본격적으로 유통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거잖아요. 임상시험이 빨라야 2023년 정도에 끝나는 백신들을 가지고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다음에 접종을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시민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네.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임상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약사는 일단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빨리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너희들이 책임져라. 정부들에게 이제 떠넘기려고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수도권은 137명입니다. 어제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신규 환자 600명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환자 발생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77%인 46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위험성을 인식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속과 모임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입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시설을 폐쇄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유행을 차단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디 현재의 상황이 엄중한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시빨리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빠르게 확충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현재 약 68%로 아직 1,2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으며 오늘 개소하는 2개소를 포함하여 다음 주까지 10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1,75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약 62%로 1,700여 병상에 여유가 있으며 앞으로도 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병상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환자실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현재 59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환자 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계속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최근 2주간 32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현재 총 176개의 전담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료 자원을 갖추고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과 협의하여 중환자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중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일부를 중환자 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과 행사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예정된 행사들은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 해맞이 축제 등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마실 것을 권고합니다.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지원은 배달 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 기간인 12월 22일까지는 대학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학원이나 대학 주변 음식점 등 수험생과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한 수험생 대상의 각종 이벤트와 할인 행사 참여 등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과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여행은 지역 간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타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즐기시도록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 특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스키장은 방역 안전관리 전수 점검으로 실시하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의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 음식점과 유흥시설은 주말 성업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공원 등 대규모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기에 4가지 핵심적인 생활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감염 위험도가 높으므로 꼭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폐된 시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방역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과 행동 요령을 접하기 쉽고 알기 쉽게 꾸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에 힘입어 어제 수능 시험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된 대입 전형 기간에도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꼭 삼가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조기에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시선은 거두어야 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서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시험 응시를 위해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국가시험의 경우 격리자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고 각종 시험 관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을 맞이하여 각종 종교 활동과 약속, 모임 등은 최소화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정부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와 같은 생활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일상 공간을 같이 쓰는 소위 정말 가족 이외에 그 누구를 만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2월, 3월에 대구 경북의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해주셔서 그때는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떨어져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시고 이번에 좀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은 자제해 주시고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